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이호석의 아카데미, 이호석 아카데미, 이호석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아직 이제 12시가 넘지 않았습니다. 12시 넘으려면 이제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쭉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제가 이제 했던 말씀,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거 진짜 꼭 한번 우리 구독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할게요. 자, 단테님이 갑자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네. 단테님이 갑자기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승희 아나운서가 했던 역할을 제가 하면서 막 진행도 하고 하려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조금 피로도가 좀 더 평소보다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단테님을 그냥 뭐 뵌지도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 이참에 그런 기회가 돼서 이제 한번 모셨고요. 진행일 뭐 평가는 뭐 말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수요일 날이 어떻게 보면은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그래도 진행자가 바뀌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뭐 나름대로는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계속 연출한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물론 이제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소통하고 막 이런 영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승희 아나운서가 한 2주 정도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다음 주에는 또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수요일 날은 좀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아이디어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시장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 이제 오늘은 뭐 다른 일정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그 매니저분들하고 소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좀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요. 왜냐면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어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주가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뭐 영 재미없고 뭐 여름엔 재미없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이게 웬 흐름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 흐름이 나온 이유가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올랐고 외국인들이 뭐야 이거 진짜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진짜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흥분해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야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여기서 이제 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또 아이고 뭐야 이런 상황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이 이틀 연속 의미 있게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의미를 뭐 굳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뭐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든지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아니 이제 끝났다 이제 가자 뭐 이제 완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나쁜 흐름은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근데 외국인이 왜 돌아왔나 그런 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달러 환율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거든요.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이 그게 썩 좋은 거는 아닌데요. 보통 그 우리가 보면 원화 강세일 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생각은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코스피를 환율 가치까지 같이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미국 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투자할 때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약세였기 때문에 최근의 약세 흐름은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생겼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행스럽게도
물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는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환율이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시면 내려오는 모습 보였다. 근데 이 기준이 이제 여기에 이제 1150원 정도 되는 기준인데요. 이 1150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그렇지 않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맞고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맞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사볼만 하겠다. 더 위로 올라가진 않겠군.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AMD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이런 얘기했고 지난번에 이제 그 정희석 이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게 AMD를 얘기하면서 우리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와 반도체도 저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못 팔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환경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센티먼트 좀 좋아졌던 것 같고요. 전기전자 업종을 보면 우리가 이제 흐름을 좀 한번 보면요. 올해 초에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서 이 고점을 만들었던 게 1월 1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긴 음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그때 이후로 이때 많이 이렇게 했던 그런 흐름들이 대략 거의 한 7개월 동안 정말 지루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좀 올랐는데 이틀 동안 올랐죠. 주변에 이제 제가 매니저분들의 반응은 솔직히 펀더멘탈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오를만 했는데 다 이제 걱정, 우려 때문 아니었냐. 그러면 이제 뭐 우려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에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피크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우려의 피크아웃. 아웃 끝이 아니고 우려가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우려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럼 우려가 안 좋은 영향을 주가에 주는 영향이 피크아웃 되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왜 올랐냐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이냐라고만 하면 또 애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추이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제가 오늘도 이제 김창권 연구원님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재밌게 들었고요. 이제 서비스 업종 중에서 이제 흐름은 올해 사실 내내 뭐 안 좋은 적도 있었지만 내내 좋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7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이제 서비스 업종 뭐 네이버 카카오 이 종목이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어렵다라는 부분들 뭐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부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창권 연구원님 세미나 해주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길게 보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우상향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투자를 계속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반대로 이제 그 의약품 섹터인데 의약품 섹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안 좋았죠. 예, 이런 흐름 그리고 올해 내내 전혀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연초 대비하면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요즘에는 이제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면 많이 오른 거 말고 올해 좀 쉬었던 거 없어? 사실 이제 전기전자 업종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찾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약품 섹터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면에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림이 빠졌는데 이렇게 이제 한 뭐 2월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또 다시 힘을 내서 리오픈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여기를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저는 이번 사이클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것도 이제 이번 주 YG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IMF에서 얘기했던 폴트 라인이란 단어가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라구암 라잔이 썼던 이 폴트 라인이란 책에 나오는 이 용어고요.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나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균열입니다. 그 뭐죠? 지진이 날 때 생기는 균열이에요. 이 균열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균열이 생기냐라고 보면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사실 이제 아이패드로 하면은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아이패드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마우스로 하니까 글씨가 좀 안 이쁜데, 자, 선진국이 있고 신흥국이 있으면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선진국은 좋은데 부양책을 더 써서 더 좋을 것 같고, 신흥국은 안 좋은데 부양책을 못 쓰기는커녕 긴축을 오히려 하고 있어서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미 차별적인 성장에 대해서 선진국은 더 좋고 신흥국은 안 좋았는데, 요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지진이 날 수 있다. 그럼 되겠니? 라는 얘기를 IMF에서 경고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식시장이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계속 풀리고 실적 좋아지니까 뭐 안 좋을 게 뭐 있어요. 계속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게 뭐지? 이거 뭐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퀄리티가 높은 회사는 뭐고 낮은 회사는 뭐냐? 퀄리티가 낮은 회사는요, 기업의 이익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경제 변수에 따라서 변동되는 경우를 로우 퀄리티라고 얘기합니다. 퀄리티가 낮은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낮은 회사는요, 다른 회사들이 경제가 좋아지면은 실적이 좋아졌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 때문에 내가 얻어 걸렸네? 어유 고맙다 야, 이런 거는 퀄리티가 낮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익이란 측면에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무제표가 얼마나 좋냐 안 좋냐 이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는 올라갈 거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는 안 좋겠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저 인포맥스 방송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테슬라 쪽으로 분위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분위기가 좀 기울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전고점이 이제 900불 정도인데, 글쎄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창권 연구원님을 모셨고요. 저희가 이제 김단태님을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에 계셨었잖아요. 이제 오늘 얘기하다가 이제 처음 들은 건데, 저도 카카오에 있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가 몇 명이라더라? 100명인가 200명인가 있을 때 그 단태님이 카카오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지분을 좀 받아서 부자예요, 단태님은.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그래서 이제 모셨습니다.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워낙 이제 뭐 그 내부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신 거 너무 재밌었고, 김창권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카카오뱅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이 기업은 성장하는 것의 초입이니 이거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자 이런 정도의 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중간에 얘기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단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인수돼가지고 100명 있을 때 들어갔을 때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2,500억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그때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0억이라는 시장의, 그러니까 회사의 사이즈가 너무 비싸 보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 뭐 얘기를 해봤더니 매출이 하나도 안 나가가지고 이 회사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단태님도.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가 지금 신한은행이랑
비슷한 게 말이 되냐. 신한이 지금 얼마나 사람도 많고 얼마나 지점도 많고 얼마나 자산도 많고 대출 자산도 많은데 에이 카카오뱅크가 에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이런 회사들의 성장의 그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너무 미리 재단하는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 이렇게 뭐 핫한 쪽으로 막 가가지고 와 이렇게 핫하니까 같이 가자 막 이런 얘기는 잘 안 드리는 편이고요. 그냥 대신에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한 회사니까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김창권 이사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네이버의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그 앱에서 첫 화면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이 앱에서 요 앱이죠. 그래서 이제 뉴스가 있는데 요 부분에 잘 안 보이네요. 요 부분에서 지금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광고가 붙어 있죠. 이 광고라는 것이 뭐 보면 볼수록 생각보다 공부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광고를 왜 할까를 생각을 해볼까요? 이것도 한번 제가 지금 방금 떠오르는 설명 방법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광고를 왜 할까요? 광고 하는 사람들은 왜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광고를 하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농담처럼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관종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뭐 관종인 거죠. 저도 관종 안 좋게 말하면 관종이고 좋게 말하면은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PR을 잘하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왜 메타버스 공간에서 관종이 필요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진짜 세상, 실물 세상에서는 와 저기 무슨 어디 뭐 시청역 앞에 있는 뭐 광장에 막 뭔가를 막 띄워가지고 막 와 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저게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는요 유일하잖아요 이게. 요 화면 안에가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 뭐 요거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유튜브 공간 내에서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내에서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는 얘기를 안 하면 마야, 알려줘요, 알려줘요 라고 이제 광고를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광고를 어디다 해야 되냐.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광고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아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요게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요. 그 유튜브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에 보면 제 채널에 누가 와주시고 성별은 어떻게 뭐 여성분이 40%, 남성분이 60%뭐 이렇고 나이대는 어떻게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다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보면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 공영방송에 광고를 하는 것이 맞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광고 효과 그리고 내가 이걸 광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도 바로 알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광고 플랫폼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이 맞다 보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쪽으로 광고 시장이 빠르게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게 저는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중국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규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 기업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와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의 즉슨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단테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아니 그런 거죠. 이제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해외 진출, 동남아나 이런 진출을 할 때 가서 보면 대부분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미 진출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활개를 치다 보니까 경쟁이 안 돼서 우리가 해볼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중국 기업이 이렇게 경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견제를 받고 규제를 받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한번 밖에 나가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거는 먼 얘기긴 하지만 나쁜 건 없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숫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희승 이사님, 자, 뭐 석삭 브라더스라고 뭐 누가 이제 얘기를 해주시던데, 백신 AI ESS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나하나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생각보다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막 이것저것 뭐 얘기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잘 안 잡히잖아요. 잘 안 잡히는데 안 잡히는 것 때문에 실적이 뭐 해가지고 경제가 주가가 막 이렇게 꼬꾸라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또 아니니, 그럼 사람들이 앞으로 하반기 때 소비를 하려면 여행을 갈까 아니면 뭘 살까라고 생각하면 여행을 가긴 좀 어렵겠고, 뭘 사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사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AI는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ESS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ESS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들 쭉 보시다 보니 정말 ESS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규모가 정말 놀라울 수준이었어요. 뭐 2배, 3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S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게 중요한데, 뭐 이게 왜 저장이 왜 필요하냐? 재생에너지로 가면 저장이 왜 필요하냐? 신재생에너지는 제일 중요한 게요, 간헐성이라는 겁니다. 전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조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많이 나온 거를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 싸요. 그러니까 이때 나온 전기는, 이 전기를 너무 싸니까 이걸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걸 어디다 저장해 놓는 거냐면 여기 ESS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저장해 놓은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전기라는 것은 생산한 만큼 소비해 주는 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비를 못해서 생산을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이걸 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게 문제가 되니, 이걸 ESS에 저장을 해놓자. 그래서 ESS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이건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실적 발표회 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ESS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배터리 얘기 많이 하시는데,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도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스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더 안 올라가네요. 이 제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반도체 정희석 이사님 얘기해 주신 거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이제 정희석 이사님과 제가 이제 테슬라 영상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테슬라 영상을 지난주에 만들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꼭 못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AI의 기술의 흐름을 정희석 이사님이 정의해 주신 걸로는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진짜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라는 그런 뭐 수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계산하는 거죠. 데이터가 있고 어떻게 수식이 있고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면, 과거의 기술은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반도체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이 알고리즘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데이터가 중요해진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와닿는 얘기였고, 우리가 흔히 데이터가 정말 돈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데이터가 왜 돈이야 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많죠. 저도 데이터가 왜 돈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설명을 들으면, 데이터가 진짜 돈이구나,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구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4가지 포인트를 읽어보면, 알고리즘을 제일 잘 알아야 반도체도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을 잘 아는 사람이 반도체도 잘 만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알고리즘은 또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알고리즘은 계속 업데이트가 빨라진다. 그리고 범용 반도체 기업에 비해 충분한 볼륨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도 중요하지만 직접 커스텀, 직접 내가 AI 반도체를 만들게 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많아지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테슬라가 되는 거고요. 구글이 되는 거고, 뭐 이런 회사들이 직접 정말로 내가 그냥 직접 만들게,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 요 옷을 이제 얼마 전에 샀는데 어떤가요? 괜찮나요? 이 옷이랑 똑같습니다. 요 옷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옷을 사러 갈 때 가서 거기에 있는 기성복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커스텀 반도체가 아니고 범용 반도체입니다. 여기 반도체를 이렇게 쭉 해놓고 제가 파는 거예요. 야,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머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반도체를 파는 걸 범용 반도체라고 얘기한다면, 이럴 수 있죠. 저는 약간 단추를 여기는 3개를 달아주시는데 마지막 거는 어떻게 해주시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가 이렇게 설계해 줄 테니까 그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옷가게 말하고, 그거에 딱 맞는 옷을 만들면 그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커스텀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테슬라 설명해 주셨다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테슬라가 반도체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AI를 통해서 자율주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자율주행 하는데, 자율주행 하는 거 말고 다른 뇌가 필요할까요? 사람은 모든 뇌가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눈으로 보고 뭔가 인식하고, 내가 그리고 뭐 이건 목마르다, 물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등등,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서 이 뇌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뇌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필요한 뇌는 그냥 보고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뇌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게 뭔지만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뇌를 설계해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커스텀 반도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계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이런 회사들이 정말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대한 흐름, 이 거대한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결론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 오늘 여러 차례 나왔지만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고, 그래서 누가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요 회사인 거죠. 요 회사. 요 회사입니다. 요 회사.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이제 정희석 기사님하고 단태님하고도 또 추가적으로 조금 뭐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단태님이 얼마 전에 이제 뭐 구글의 웨이모에 있는 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랑 미팅을 하셔서 이제 조만간 뭐 영상도 만들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웨이모가 2등이잖아요 사실상 테슬라에 비하면.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거랑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300배 정도 많더라고요 테슬라가.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웨이모는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는 거,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가지고 있는 간극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뭐 또 테슬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데이터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데이터 핸들링 할 수 있는 기업 누가 있나요? 그리고 따라갈 수 있나요? 뭐 등등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구나. 결과적으로는 물론 가격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회사이고 하다 보니까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겠지만, 저는 이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이게 무형자산인 거잖아요. 무형자산, 그리고 이제 자초자산, 기후와 무형자산, 이 큰 틀만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크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정희석 이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지만, 정말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상적이고 짱, 이사님 짱. 바바리안 리서치 많이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내일도 뭐가 일이 있고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침 또 오늘 오후에는 단테님이 또 이제 드디어 이호석 아카데미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 많이들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조회수가 많이 좀 덜 나와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요새 올림픽 보시느라 바쁘죠. 그래서 아무튼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응원도 계속 해주시고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댓글이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뭐 이런 게 힘이 됩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오늘은 또 12시가 살짝 넘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